이 나이에 젊은 사장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아니었다면, 그 놈만 아니었다면. 60 넘어서 아들뻘한테 쌍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2에 들어가서 63세 나왔으니 41년입니다. 선반 돌리고 용접하고 야근하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손에 쥔 게 퇴직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돌아다녔지만 60이 넘은 늙은이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아들뻘 38세 출장 세차 사장 밑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서 남의 차 휠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차 한 대 닦아봐야 손에 쥐는 건 3만 5천 원. 그것도 매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은 차 안에서 보름달빵 하나로 때웠습니다. 어느 날 차주한테 쌍욕을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욕이었어요. 주차 자리를 옮긴 게 죄였습니다. 차를 깨끗하게 닦아주려고 한 건데 그날 레이 뒷좌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3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3천만 원은 녹아내리고 있었고 아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집에도 일찍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넘기시면 은퇴 후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영영 모르고 사실 겁니다. 당신도 60을 넘기는 순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이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저 같은 사람한테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22의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하고 동생 둘을 키우셨는데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졸업식 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대학 보내줘야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일할 겁니다.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보내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공장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장이 제 손을 한번 보더니 그랬어요. 손이 크네, 선반 돌리기 좋겠다. 그게 면접이었습니다. 이력서도 안 봤어요. 학력도 안 물었습니다. 손만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분 좋았어요. 내 손이 쓸모가 있구나. 그게 제 4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큰 손이 결국 걸레를 쥐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선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쇠를 깎는 기계입니다. 둥근 쇠덩어리를 물려놓고 칼날로 깎아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 크고 작은 쇠붙이를 만들었습니다. 쇠가루가 날립니다.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미세한 쇠가루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코를 풀면 시커먼 게 나왔습니다. 가래를 뱉으면 까만 점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랬으니 제 폐 속에 쇳가루가 얼마나 쌓여 있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한여름에는 공장 안이 찜통이었어요. 지붕이 슬레이트라 햇빛이 달구면 안이 사우나가 됐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천장에서 돌아가는데 바람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작업복이 땀으로 젖어서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일했어요. 한겨울에는 손이 얼었습니다. 공장의 난방이라는 게 선반에서 나오는 열뿐이었어요. 쇠를 만지면 손바닥이 철판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감각이 없어서 정밀 작업이 안 됐습니다. 0.01mm를 맞춰야 하는데 장갑 끼고 되겠습니까? 맨손으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여도 기름에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피가 멈출 때까지 참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허드레질만 했습니다. 선배들 밑에서 쇠 나르고 바닥 쓸고 기름 닦고 칩 치우고, 칩이라는 게 선반에서 쇠를 깎으면 나오는 쇠 부스러기인데 날카롭습니다. 장갑 뚫고 손을 베기도 했어요. 손등에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반을 배웠습니다. 공차가 뭔지, 절삭 속도가 뭔지, 바이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밤에 기숙사에서 교재를 봤습니다. 졸려도 봤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선배가 그랬거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차에 선반 하나를 맡았습니다. 내 기계가 생긴 겁니다. 기계 번호가 7번이었어요. 7번 선반. 제자리. 그날 기숙사에서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마신 거였는데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내 기계 생겼어.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우셨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소주가 더 달았습니다. 동생 둘 대학 보냈습니다. 월급에서 반을 떼서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큰 동생은 전문대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동생은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들이 취직하고 나서야 저도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0이었어요. 남들은 20대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때 저는 공장에서 쇠를 깎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만난 여자였어요. 식당 딸이었습니다. 수줍게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큰 그릇에 수북이 담아왔어요. 다른 손님한테는 보통 그릇으로 주면서 저한테만 큰 그릇이었습니다. 눈치를 못 챈 건 아닙니다. 챈 거였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1년을 매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야근을 해도 저녁은 그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더니 웃더라고요. 아, 매일 오시는 분. 네, 매일 옵니다. 앞으로도 매일 올 겁니다. 진지하게 말했는데 그 여자가 빵 터졌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게 청혼 비슷한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공장 근처 작은 빌라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반지하였어요.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지만 아내가 매일 닦았습니다. 락스로 문지르고 선풍기를 틀고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 반지하 방에서 기어다닐 때 바닥이 차가워서 아내가 전기장판을 2개 깔았어요. 전기세가 올라가도 아이가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낫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반지하가 좁아졌습니다. 40대 중반에 겨우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소형 아파트였는데 이사 가던 날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우리도 아파트에 사는구나.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아파트 산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 한마디에 20년 반지하 생활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해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40대 넘어서부터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선반 앞에 서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일하니까 디스크가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하면 석 달은 쉬어야 한다고. 석 달 쉬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안 나오면 대출 이자를 못 냈습니다. 참았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하고 일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일했습니다. 약이 안 들으면 더 센 약을 먹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무릎도 안 좋아졌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40년 가까이 서서 일했으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평생 서서 일하신 분들한테 흔한 증상이라고. 흔하다고요. 제 고통이 흔하다니. 의사한테는 흔한 환자였겠지만 저한테는 유일한 무릎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장은 제 자리였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 공차 어떻게 맞춰요? 선배님, 이 소재 절삭 속도 얼마로 잡아요? 이 바이트 수명 다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기술이었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손끝 감각으로 0.01mm 오차를 잡아냈습니다. 기계보다 정확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41년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60이 되니까 공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동화 설비가 늘어나고 제가 40년 동안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CNC 선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면 자동으로 깎아내는 기계. 제가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을 그 기계가 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정밀도도 제가 맞추는 것보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공장장이 바뀌었어요. 새 공장장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 아들보다 어린 사람이 제 위에 앉은 겁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공장 현장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숫자는 잘 알았습니다. 인건비, 생산성, 효율. 그 사람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르신이 첫 번째 대상이십니다. 어르신. 그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항상 기술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르신이 된 겁니다. 기술자에서 어르신으로. 그 사이에 41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41년의 대가가 그거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끝이니까. 41년이 빨간 인주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날 공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반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잉 하는 그 소리. 41년 동안 매일 들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1년 동안 매일 맡던 냄새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7번 선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자리였던 그 기계. 이미 젊은 직원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냄새를 못 맡는구나. 이제 여기 안 와도 되는구나. 안 와도 된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내일부터 뭘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퇴직하고 첫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41년 만에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푹 자.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 맞아, 안 일어나도 돼. 근데 그게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이 근질거렸어요. 손이 허전했습니다. 뭔가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잡을 게 없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겁이 났어요.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아파트 대출 이자 30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 매달 16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3천만 원 나누기 165만 원. 18개월.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 뒤에는 빈 통장을 들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65부터 나오는데 아직 2년이 남았어요. 그 2년을 3천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1년 경력이면 어디서든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반 기술자가 흔한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 안 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고 3D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제 기술이 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봤어요. 아버지,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따라했습니다. 경력란에 41년이라고 쓰니까 뿌듯했습니다. 이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선반 기능사, 기계 가공 기능사 다 썼습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메일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인터넷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아갔습니다. 양복은 없어서 깨끗한 점퍼를 입고 이력서를 프린트해서 투명 파일에 넣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41년 선반 기술자입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쩡합니다. 사장들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력은 대단하시네요. 41년이면 정말 베테랑이시네. 가슴이 뛰었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항상 같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용 계획이 없어서요. 아니면 이러더라고요. 어르신 연세가 좀 있으셔서 작업 속도나 안전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산재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어르신. 또 그 소리. 한 군데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 넘으신 분은 좀 어렵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적응도 그렇고 경력 41년이 나이 63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41년 동안 쌓은 게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기분. 그걸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12군데를 넣었습니다. 한 군데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직접 찾아간 곳도 5군데였는데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에서 젊은 인사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은 자동화가 많이 돼서 수동 선반 기술자는 수요가 거의 없어요. CNC 조작 경험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동 선반만 돌렸으니까. 자동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자동화 한 단어에 쓸모 없어진 겁니다. 손끝으로 0.01mm를 잡아내는 기술이 컴퓨터 버튼 하나 앞에서 패배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곧 될 거야.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눈치를 챘을 겁니다. 매일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모른 척 해줬습니다. 그 모른 척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인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이 입에 안 들어갔어요. 국물만 조금 마시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왜 안 먹냐고 물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는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서 45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3천만 원이 2,5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핸드폰 뱅킹을 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은 없어서 깨끗한 점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아내한테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채용면을 봤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전화를 걸고 죄송합니다. 채용이 마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요.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비둘기가 발밑에서 어슬렁거렸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니까 여름에 좋았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면접 봤어. 곧 연락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는 제가 제일 싫었습니다. 41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에 광고가 떴습니다. 출장 세차 보조 구합니다. 나이 제한 없음. 나이 제한 없음. 그 5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건 안 보였어요. 급여가 얼마인지, 어디서 하는 건지 그런 건 나중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나를 나이로 안 거르는 곳.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젊은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네, 출장 세차 정태선입니다. 저 보조 자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거절당하는 건 아닌가. 아, 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원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대구 경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레이 한 대에 장비를 가득 싣고 온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8세. 제 아들이 35이니까 아들보다 3살 많은 정도였습니다. 체구가 저보다 작았어요.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의욕이 넘치는 눈이었습니다. 청년이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정태선입니다. 손이 작았습니다. 제 손이 2배는 됐어요. 41년 동안 쇠를 쥐던 손. 쇳가루가 박혀서 때가 아니라 색이 변한 손. 그 손으로 이제 걸레를 쥐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선반이 아니라 걸레를 쥐는 날이 오는구나.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아침 8시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내한테는 새 직장 출근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자동차 관련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 것도 자동차 관련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넥타이 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편한 옷 입고 가도 돼.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아내가 깨끗한 점퍼를 꺼내줬습니다. 여보, 첫날이니까 깨끗한 거 입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태선 사장이 레이를 몰고 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는데 온갖 장비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약품 통이 10개가 넘었고 타월이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고 전동 폴리셔가 2대, 연막기가 1대, 소리 크기별로 5개. 좁은 레이 트렁크에 이걸 어떻게 다 넣었나 싶었습니다.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태선 사장이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건 외부용 약품, 이건 내부용, 이건 유리 전용 클리너, 이건 휠 전용 클리너, 이 타월은 유리 전용, 이건 차체 전용, 이건 마무리 전용. 절대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약품을 잘못 쓰면 도장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1년 동안 쇠만 깎았지 약품 이름을 외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공장에서는 절삭유 한 종류만 쓰면 됐는데 여기서는 약품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차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태선 사장이 작업 전에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앞, 뒤, 양옆, 보닛, 트렁크, 휠. 사방팔방을 다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혹시 기존에 있던 기스나 찍힘을 나중에 우리가 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증거용으로 남기는 거라고. 아, 이 바닥도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구나. 공장에서는 부품 하나 잘못 깎으면 다시 깎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남의 차에 기스 하나 나면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 곧 돈이었습니다. 태선 사장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약품을 뿌리고 타월로 문지르고 한 방향으로만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세밀하게 마무리하는 과정. 한 동작 한 동작이 정확했어요. 타월을 접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4등분으로 접어서 한 면을 쓰고 뒤집어서 다른 면을 쓰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젊은 사람인데 일하는 모습은 장인 같았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선반 앞에서 그랬듯이 이 청년도 자기 일에 진심이구나. 그건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내가 이 청년한테 배워야 하는 처지라니. 41년 기술자가 1년차 사장한테 배우는 겁니다. 처음 시킨 일은 내부 청소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먼지를 닦고 시트 틈새에 낀 과자 부스러기를 손으로 집어내고 매트를 꺼내서 털고 송풍구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작은 솔로 빼내고 지하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였어요. 무릎을 꿇고 차 안에 상체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문턱이 낮은 차는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꺾어야 했어요. 무릎이 시렸습니다. 41년 동안 서서 일해서 이미 다른 무릎이 콘크리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태선 사장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으니까. 아들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부질없는 자존심이었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태선 사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 보호대 하나 갖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 38세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후배들이 저한테 선배님, 기술자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아들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기분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제가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첫 달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차 한 대에 35,000원. 하루에 2대를 하면 7만원. 일주일에 5일을 하면 35만원. 한 달이면 140만원. 근데 매일 2대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외부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한 대, 어떤 날은 아예 없었어요. 일이 없는 날은 태선 사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예약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첫 달 손에 쥔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 공장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 교통비 빼고 점심값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 보태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선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을 가르쳐 줄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르신, 이 약품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때로는 더 아팠어요. 저 사람은 웃으면서 가르쳐 주는데 나는 63세 저 사람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태선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처지가 한심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한 10월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2대를 작업해야 했습니다.
고객이 차 2대를 한꺼번에 맡긴 거였어요. 한 대는 검은색 대형 SUV, 한 대는 흰색 중형 세단. 2대 합쳐서 7만 원짜리 작업이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타는 차였나 봅니다. 문제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차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네 짝을 다 열고 내부를 닦아야 하니까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옆 차에 문콕이 날 수 있어요. 문콕 한 방이면 수십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선 사장이 미리 고객한테 연락했습니다.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 위치를 좀 옮겨야 할 수 있다고. 고객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태선 사장이 차를 넓은 구역으로 옮기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부를, 태선 사장은 외부를 맡았어요. SUV가 컸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방 한 칸 같았어요. 시트를 닦는데 개털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었나 봐요. 시트 틈새, 안전벨트 홈, 문짝 고무 사이사이, 뒷좌석 매트 밑에까지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고 남은 건 손으로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짧은 털을 잡는 게 선반에서 0.01mm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차 안에 상체를 집어넣는 자세가 오래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중간에 밖으로 나와서 허리를 폈습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무릎 보호대를 해도 시렸어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 2대가 새 차처럼 깨끗해졌어요. SUV 안에 개털이 한 올도 안 보였습니다. 시트가 반짝거렸어요. 세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선 사장이 마무리로 연막기를 돌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지하주차장에 퍼졌어요.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더러운 차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보람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쇠를 깎아서 반질반질한 부품을 만들 때의 그 뿌듯함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새 차지만 결국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일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고객한테 작업 완료 연락을 보냈습니다. 사진도 같이 보냈어요. 전후 비교 사진. 10분 뒤에 고객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차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차 위치를 봤습니다. 자기 차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걸 확인한 겁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제가 원래 주차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태선 사장이 설명했어요. 작업 공간 때문에 옮겼다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문콕을 방지하려고 넓은 구역으로 옮긴 거라고. 차량 보호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그 남자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언제 옮기라고 했어?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 거기가 명당이야, 명당. 매일 그 자리에 대는 건데 왜 맘대로 옮겨? 주차 자리 명당.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놨는데 주차 자리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말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목소리가 지하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됐어요. 태선 사장이 죄송합니다. 차량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야, 이 아저씨는 뭐야? 나이도 많은 게 남의 차 함부로 굴려?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차마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가족을 욕했습니다.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친 말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공장에도 욕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동료끼리 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작업복 입고 같은 쇳가루 마시는 사람끼리. 힘들 때 나오는 거친 말이었지
인격을 밟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양복 입은 40대가 작업복 입은 63한테 퍼붓는 욕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욕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차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자리를 옮긴 게 전부인데.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반복했습니다. 입이 그 말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말이 돌고 있었어요. 나도 41년 일한 기술자야.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대꾸를 하면 태선 사장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일을 잃으면 내일부터 뭘 하나. 그 생각이 저를 눌렀습니다. 옆에서 태선 사장이 제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은 저희 직원이시고 제가 지시한 대로 하신 겁니다. 그 청년이 저를 감싸는데 그게 고맙기보다 창피했습니다. 38세한테 보호받는 63. 내가 이 청년의 뒤에 숨어야 하는 처지라니.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41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대학을 갔으면 달라졌을까? 다른 기술을 배웠으면 달라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욕을 퍼붓고 가버린 뒤 저는 지하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콘크리트 기둥이 차가웠습니다. 등으로 그 냉기가 전해져 왔는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차가운 게 정신을 잡아줬으니까. 태선 사장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또 그 말.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말.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63세도 여전히 괜찮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태선 사장이 작업을 마무리하러 간 뒤 저는 레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출입구로 나가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그때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레이 뒷좌석 시트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41년. 41년을 일했는데 쇳가루 마시면서 선반 돌리던 그 세월이 이 꼴을 만들려고 있었던 건가? 22의 공장에 들어가던 그 청년한테 미안했습니다. 너 41년 뒤에 지하주차장에서 울게 된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프니까 울음이 멈췄습니다. 코를 풀고 눈을 닫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음 작업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쌍욕이 아닙니다. 무릎 아픈 것도 아닙니다. 밥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요. 태선 사장은 작업 전에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으면 졸려서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온다고. 차체에 기스라도 내면 그날 번 돈이 다 날아가니까. 작업이 끝나면 또 바로 다음 예약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레이를 몰고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태선 사장은 젊으니까 배가 고파도 버텼습니다. 젊음은 그런 겁니다. 배고프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저는 63이었습니다. 한 끼를 걸으면 손이 떨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거였겠지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차를 닦다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타월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태선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안 드셨어요? 아침에 좀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두고 나왔습니다. 작업 전에 먹으면 졸리니까 태선 사장처럼 해보겠다고 혼자 결심한 거였습니다. 젊은 사장이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나? 자존심이 또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사다 놨습니다. 보름달빵.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둥글널쩍하고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빵. 그걸 레이 트렁크 한쪽에 넣어놨다가 작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하나씩 먹었습니다. 레이 뒷좌석에 앉아서 보름달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달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근데 그 달콤함이 슬펐습니다. 공장 다닐 때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반찬 4가지. 김치, 콩나물, 멸치, 두부. 푸짐하지는 않아도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밥이 뜨끈뜨끈하고 동료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떠들면서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태선 사장이 제가 빵 먹는 걸 봤어요.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다가 보름달빵 봉지를 본 겁니다. 안쓰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르신 밥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원래 빵을 좋아해서요. 사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시간과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8,000원은 나갑니다. 보름달빵은 1,200원. 그 차이가 한 달이면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만 원이면 관리비 한 달치. 아들뻘한테 밥까지 얻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이 나이에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태선 사장이 제가 모르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와서 제 자리에 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놓은 건지 알았어요.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삼각김밥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참지 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전에 편의점에서 제가 고르는 걸 봤나 봅니다. 그 삼각김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뻘 청년이 63짜리한테 삼각김밥을 사다 놓는 마음.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동료니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레이 뒷좌석에서 잤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면 그럭저럭 누울 수 있었어요. 레이가 작은 차라 다리를 다 펼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습니다. 태아 자세. 63세 태아 자세로 자는 겁니다. 겨울에는 추웠어요. 시동을 걸면 기름이 들고 기름값도 돈이니까 시동을 끄고 잤습니다. 패딩을 이불 삼아 덮고 목도리를 베개 삼아 베고 그렇게 30분, 1시간을 잤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왔어요.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손발이 얼었습니다. 참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잠에서 깨면 몸이 뻣뻣했어요. 허리가 굳어서 차에서 내리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무릎이 뻑뻑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서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맞다. 나는 출장 세차 보조를 하는 63짜리 노인이구나. 매번 깨면 그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꿈에서는 공장에 있었거든요. 7번 선반 앞에 서서 쇠를 깎고 있었습니다.
깨면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도 바로 안 들어갔어요. 레이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주차장 앞 화단에 앉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공장 다닐 때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아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으니까 일부러 늦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남편이 레이 뒷좌석에서 보름달빵 먹으면서 낮잠 자는 사람이 된 게 부끄러웠으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좀 바빠서. 또 거짓말. 바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겁니다. 아내가 뭘 하는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자동차 관련 일이라고만 했으니까. 남의 차를 닦는 건데 어떻게 말합니까? 41년 기술자가 남의 차 휠에 달라붙은 흙을 닦는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통장은 계속 줄었습니다. 새 차 보조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였어요.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고 모래시계처럼 한 알 한 알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밤에 핸드폰 뱅킹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게 공포였습니다.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안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었어요. 대구 겨울이 서울보다 덜 춥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달랐습니다. 지상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콘크리트가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기. 사방이 차가웠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냉기가 바지를 뚫고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해도 30분이면 시렸어요. 1시간이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얼어서 타월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약품 뿌리면 손에 튀는데 젖은 손이 찬 공기를 만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타월을 짜려고 하면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장갑을 끼면 세밀한 작업이 안 됐습니다. 차체에 미세한 물자국이 남으면 다시 해야 했으니까. 공장에서 선반 만질 때랑 똑같았어요. 정밀 작업은 맨손으로. 결국 맨손으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41년 전에 공장에서 갈라지던 그 손이 63세 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밴드 위로 스며나왔어요. 빨간 줄이 하얀 타월에 묻었습니다. 타월을 바꿔야 했습니다. 피 묻은 타월로 남의 차를 닦을 수는 없으니까. 태선 사장이 핫팩을 갖다 줬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라고. 작업 중간중간에 손 녹이시라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 작은 핫팩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핫팩을 넣고 손을 집어넣으면 얼어붙은 손가락이 천천히 풀렸어요. 몸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진 거였겠지요. 이 청년이 저를 신경 써주는구나. 63짜리 느린 보조인데도 일 못한다고 혼내지 않고 느리다고 재촉하지 않고 핫팩까지 사다 주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연막기를 돌렸어요. 살균 소독 작업입니다. 차 안에 연막을 넣으면 세균이 죽고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연막이 차 문틈으로 새어나오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불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주차장에 다른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아주머니였어요. 양손에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하얀 연기를 보는 순간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거 불이야. 불났어.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지하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태선 사장이 달려가서 설명했습니다. 불이 아닙니다. 살균 소독 작업입니다. 연막기라는 장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저런 연기가 나는데 불이 아니라고? 경비실에 신고해야지. 경비원이 내려왔고 다른 입주민도 두어 명 몰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태선 사장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연막기를 보여주고 약품 성분표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하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갔습니다. 이런 걸 왜 지하 주차장에서 하냐고. 밖에서 하라고. 위험하지 않냐고. 밖에서 하면 바람 때문에 이 약품이 날아가서 작업이 안 되는 건데 그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소란 동안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몸이 굳었습니다. 공장에서 41년 동안 기계 앞에만 서 있던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기계는 욕을 안 합니다. 기계는 화를 안 냅니다. 기계는 신고를 안 합니다. 사람은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작업하면 다른 차주들이 시끄럽다고, 물이 튄다고, 약품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어요. 세차업자가 주차장에서 영업한다고. 관리실에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남의 땅이었으니까. 지하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공간이지 우리의 작업장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빌려서 일하는 처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선 사장은 그런 상황에도 웃으면서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상황 대처를 잘했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안 변하고 웃으면서 사과했어요. 프로였습니다. 저는 못했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면 몸이 굳었습니다. 41년 동안 기계 앞에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하나씩 난간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특히 심했어요. 구부리면 뚝 소리가 나고 펴면 시큰시큰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여보, 무릎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괜찮아, 좀 쉬면 나아.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3천만 원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병원비까지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10,000원이 넘고 주사 한 대 맞으면 3만 원이고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한 알에 500원짜리. 그걸 먹고 일했습니다. 공장 다닐 때도 그랬으니까. 아프면 약 먹고 일하는 거.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몰랐습니다. 아프면 쉬는 건 사치였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8시가 넘었어요. 작업은 5시에 끝났는데 3시간을 밖에서 보낸 겁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동네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3천만 원이 바닥나기 전에 뭔가가 달라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소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안 차려놓은 건 처음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았구나. 뭘 하는 일인지 알았구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이 축 처졌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나 다 알아. 자동차 관련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았어?
아들한테 들었어. 아들이 며칠 전에 경산에 출장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나를 본 거였습니다.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작업복 입고 남의 차를 닦고 있는 아버지를, 무릎 보호대를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휠을 닦고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차를 세우고 한참을 봤대요. 다가가지 못했대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 출장 새 차 보조하고 계시더라. 지하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바닥 장판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미안해. 말을 못했어. 부끄러워서.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는 것만 보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 한마디에 목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석 달 동안 거짓말한 게 더 속상해. 출근한다고 깨끗한 점퍼 입고 나가서 도서관에 앉아 있었던 거 다 알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 다 알아.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점퍼에서 커피 냄새가 났대요. 편의점 커피 냄새. 사무실 다니는 사람한테서 편의점 커피 냄새가 나겠습니까? 서류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도 알았대요. 하지만 모른 척 해줬던 거였어요. 남편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당신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3년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크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추운 데서 일하는 거 나는 괜찮아. 지하주차장에서 남의 차 닦는 거 부끄럽지 않아. 당신이 일하는 건 어떤 일이든 떳떳한 거야. 근데 나한테 숨기는 건 싫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산 사이야.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반지하에서 곰팡이 닦으면서 같이 살았는데. 뭐든 같이 겪자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겪자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식당 일하다가 가사 노동하다가 33년 동안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어요. 손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도 41년 동안 쉰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안 숨길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소리 없이 켜져 있었고 벽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약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에 붙이라고 파스를 사다 놓은 거였어요. 대용량이었습니다. 언제 산 거냐고 물었더니 한 달 전부터 사다 놨다고. 당신 무릎 아픈 거 다 보였다고. 아침에 계단 내려가는 거, 저녁에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소파에 앉을 때 엉소리 내는 거 다 봤다고. 아내가 제 바지를 걷어올리고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조심조심 눌러가면서 붙였어요. 따뜻했습니다. 파스가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손이 따뜻한 거였습니다. 33년 전에 반지하에서 제 손을 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한테 오늘 차 3대 했어. 오늘 한 대밖에 못 했어. 오늘은 하나도 못 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줬어요. 보름달빵 대신 밥을 먹으라고. 작은 도시락통에 밥하고 김치하고 계란말이를 넣어줬습니다. 뚜껑에 쪽지를 붙여놨어요. 여보 힘내. 3글자. 레이 뒷좌석에서 그 도시락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당연하게 먹던 밥이 보름달빵을 먹다가 다시 먹으니까 이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밥 한 숟갈이 입에 들어가는데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계란말이를 집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싸줬을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아내까지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합니다. 출장 세차 보조. 태선 사장 밑에서 일합니다. 매일 아침 레이 조수석에 타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다닙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반사적으로 무릎 보호대를 확인합니다. 약품을 챙기고 타월을 챙기고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월 수입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입니다. 좋은 달은 130만 원까지도 갔어요. 3천만 원이었던 퇴직금은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동네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계산대에 서는 겁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당신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당신은 쉬라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벌어야 같이 살지. 나도 가만히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벌면 당신은 안 나가도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됐습니다.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줍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라고. 10만 원, 20만 원. 아들 월급이 넉넉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에서 월세 내고 살면 빠듯한 월급인데 거기서 떼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받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는 게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으니까. 내가 용돈을 줘야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아내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들 마음인데 받아야지. 마음을 거절하면 아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전화기에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무릎 꼭 병원 가보시고요.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아프다는 걸. 지하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일하는 아버지를 봤으니까. 태선 사장은 아직도 좋은 사람입니다. 1년이 넘게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리게 일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쉬어도 괜찮다고 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닙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힘드시면 일찍 들어가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아들뻘한테 이런 배려를 받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구나. 41년 기술자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태선 사장한테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일이 있다는 거, 저한테 차를 맡겨주는 고객이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힘든데 뭐가 감사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석 달을 거짓말하며 돌아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보내던 때를 생각하면, 일이 있는 게 맞습니다. 감사한 거. 가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닦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선반을 돌리던 그때가 좋았을까?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기술이 인정받았으니까.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7번 선반 앞에 서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보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63짜리 보조. 대체 가능한 사람.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입니다. 돈을 법니다. 적지만 법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게 전부이지만 그게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태선 사장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은 저한테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지 않고, 느리다고 혼내지 않고, 핫팩 사다 주고, 삼각김밥 사다 놓고, 그 청년한테 감사합니다. 쌍욕한 그 고객을 원망합니까? 원망했었습니다. 레이 뒷좌석에서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겠지요. 스트레스가 있었겠지요. 그게 저한테 향한 거였을 뿐. 제가 원망하는 건 하나입니다. 준비를 안 한 겁니다. 4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퇴직 후를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대출 갚고, 아이들 학비 내고, 동생들 대학 보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남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반 기술자는 어디서든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력 41년이면 어디서든 모셔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60이 넘으면 기술도 경력도 자격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나이만 봤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50대이신 분, 40대이신 분, 아직 한참이라고 생각하시죠? 은퇴가 먼 얘기 같으시죠? 아닙니다. 금방 옵니다. 눈 깜빡하면 옵니다. 저도 22에 공장 들어갈 때 60이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4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지하주차장에서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7번 선반이 아니라 남의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퇴직금만 믿지 마십시오. 기술만 믿지 마십시오. 경력만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60을 넘긴 사람한테 냉정합니다.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12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연금을 확인하십시오. 저축을 하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무릎을 아끼십시오. 몸이 재산입니다. 저는 아직 닫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하주차장에 나갈 겁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레이 뒷좌석에서 먹을 겁니다. 뚜껑에 붙은 여보 힘내 쪽지를 보면서 밥을 먹을 겁니다. 무릎이 아파도 무릎 보호대를 하고 차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들뻘 사장한테 네, 사장님 하면서 일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니까.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파스를 사줄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걸레를 쥐는 게 제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일하는 건 어떤 일이든 떳떳한 거라고. 33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믿으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끄러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일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쌍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40년 넘게 일한 기술자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닦는 게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삼키고 있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그 한마디가 레이 뒷좌석에서 울던 63세 내일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